얼마 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이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노란봉투법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간 파트너 변호사 김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네. 우리 그래도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예,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김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김구 변호사님은 뭐 이름만 들어도 임팩트가 팍팍해요. 그렇습니까? 나와요. 예. 예. 어떻게 예명은 아니시죠? 아유, 본명입니다. 본명이자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저 되게 우리 궁금했어요. 아버지께서. 예. 아니 제가 이거 저 여담이긴 한데 제가 호적상 네. 제가 진만이 아니라 승만이에요. 승만. 예. 근데 뭐 성은 다르지만 네. 그 예전에 저기 1900 한 40년 그 광복 이후에 네. 이 정치적 라이벌이 누구예요? 이승만과 김구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김구 변호사님 뵐 때마다 뭔가 이 라이벌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좀 견제를 하게 돼요. 예, 이쁘게 봐주십시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노란봉투법, 이거 좀 역시 뭐 법이라서 이 법 없이 사시는 분들 많지만 이 법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 저희들 좀 부담스러운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노란봉투법, 왜 노란봉투법이에요? 예.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2014년 벌써 10년이 됐네요. 쌍용 자동차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법원이 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한테 47억을 회사에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시민이 아니 노동자들이 47억을 어떻게 마련을 하냐.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들 그 노란 봉투 있잖아요. 월급 봉투. 예. 거기에 47,000원을 담아가지고 언론사에 보내서 우리가 10만 명씩 47,000원씩 걷어서 모금을 하자. 연대 캠페인을 했고 예. 여기에 또 뭐 유명인 중에 이제 이효리 가수 예, 핑클의 이효리 핑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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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이제 참여를 하고 손편지도 보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5억 원의 성금이 모아졌어요. 그렇게 많이요? 예. 이 캠페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노란 봉투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상징적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이게 쌍용차 사건 아까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습니다. 예전엔 더 심했고요. 예. 2003년도 이제 벌써 이제 오래됐죠. 예.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65억 원의 손해배상이 또 청구가 됐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노조 간부였던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배다로 씨가 이제 분신 사망했고 예. 또 이제 같은 해에 한진중공업의 김주 위원장이 또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고 또 이제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4년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이 이제 국회에 좀 발의가 됐고, 아니 그렇다면 이 노란봉투법 언제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쌍용 자동차 사건에서 이제 촉발이 된 것이고, 그게 좀 가장 큰 예, 그렇습니다. 촉진제가 됐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논의조차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대원칙이 있잖아요. 예. 손해를 끼쳤으면 책임을 져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예외 규정을 두자라는 얘기니까 예. 그럼 노조라고 특별히 노조원이라고 근로자라고 특별히 이게 보호받아야 될 근거가 뭐냐? 이게 우리 사회가 합의가 된 거냐? 예. 법의 일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그래야 되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강한 게 하나 왔었는데 네. 어떤 겁니까? 2022년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이제 대우조선해양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오션이잖아요. 예. 지금 잘 나가려고 그러죠. 여기에서도 이제 파업이 있었는데 470억을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수면에 떠오른 노조한테? 거죠. 예,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해서 2023년, 2024년 국회 통과했죠. 했기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거부권 계속 행사했고 다 무산이 됐군요. 이번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번에 통과가 된 것이죠. 그래요. 그럼 이제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죠.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쉽게 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의 고용주예요. 제가 예를 어떻게- 들자면 예, 제가 예, 이제 예. 사용자 그래요. 사회자님한테 월급을 받고 있어요. 예. 생각만 해도 좀 기분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 둘 사이에는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 계약이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 저의 사용자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로계약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 뒤에 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자님을 뒤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저한테 예, 예. 지시하는 이런 분이 있다고 치면 예. 그분하고 내가 계약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니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 단축 교섭을 요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전 법에는. 예. 물론 이제 판례로는 인정이 됐었습니다. 예. 아무튼 법에 들어오는 거하고 판례하고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법에 넣은 거예요. 내 근로 조건에 대해서 예. 그 뒤에 있는 배우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단체 교섭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 기사에 나오는 원청.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청. 그렇죠. 되고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변호사님이 이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청업체 이제 노동자예요. 그죠. 우리 사회자님이 하청업체의 사장이에요. 또 원청이 있어요. 그럼 저는 우리 사회자님하고만 얘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예. 근데 지금 원청에 대해서 직접 근로조건에 대해서 교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 네. 이 실질적 지배력 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것이 예. 이제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냐면 아사히 방송 아시죠? 예. 아사히 방송 우리 OBS랑 경쟁 방송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 아사히 방송에서 그 외주 업체들이 3개 정도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아사히 방송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에 계속 지시받고 일반 아사히 방송 노동자랑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근무는 한 거예요. 예. 그러냐 알고 보니까 아사히 방송 직원인 줄 알았는데 하청업체 직원이야, 외주업체 직원이야. 이제 이런 예.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예. 이 외주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예. 아사히 방송의 근로 조건을 협의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에서 소송으로 가서 예. 일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격에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그때는 사용자로 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논리가 형성이 됐고 예.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부터 대법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실질적 사용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법으로 들어온 거죠, 아예. 예. 예, 그래서 실질적 지배력. 물론 개념 자체가 모호하죠.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법에는 들어왔지만 이 시행령이라든지 예. 아니면 법원의 판례로서 더욱 세련되게 어떠한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래요. 요즘 실질적 지배력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뉴스 보시면서 이게 뭘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시던데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아니 그렇다면 기존에는 왜 이런 교섭이 어려웠을까요? 이제 어려운 이유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것을 밝히기가 어렵잖아요. 증명을 못한다. 예, 증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법에 있는 거랑 판례에 있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습니까? 사법부는 입법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법부 판례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을 하는데 근로 조건에 대해서 원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를 해도 사용자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입증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소송을 거는 쪽에서는. 근데 이게 좀 상황마다 좀 다를 수 다르죠.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다르고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소송이 실질적 지배력 때문에 좀 소송이 덜 부담스럽죠. 그 입증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 전에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노조에 노조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에 들어오면은 그 노조는 노조가 아닌 걸로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들로만 형성이 돼야 월급 받고 지시받는 이분들로 형성된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택배 노동자 이분들은 뭐 자기 저기 대리점에서 계약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노동자가 맞냐 안 맞냐 이걸로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되고 애매하네요, 그것도. 그렇죠. 애매하죠. 그러나 지시 감독은 다 받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노동자야.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은 개인 사업자야.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노조를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노동조합으로 안 봐버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걸 삭제해서 예. 이런 분들이 노조에 들어와도 그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보겠다 이렇게 개인 되는 거죠. 사업자가? 예, 그런 게 넓어지는 거죠. 예를 그래요? 들자면 택배 본사가 있고 예. 그 밑에 대리점이 있죠. 그 대리점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노동자들이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노동조합에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손해배상 뭐 이런 거 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일단은 예, 이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목적 범위를 확대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하청업체를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든 건 맞는데 예.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오니까 기업 쪽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근로조건 가지고 노동쟁이 하는 건 그래도 내가 인정할게. 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합병 분할, 뭐 통폐합, 조직 개편 이건 예. 굉장히 고도의 경영상의 결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여기에 대해서도 노동쟁이가 가능하게 이제 넓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파업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거죠.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그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예. 파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업 입장으로서는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예. 지금 노조와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예, 또 하나. 예전에는 근로계약을 단체 협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상여금 얼마 하고 뭐 일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갖고 서로 문서를 체결해서 도장 땅 찍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쟁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된 거에 대해서는 예. 합의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넓혀놔서 예. 문서로서 이제 서로 협의해서 단체 협약이 됐잖아요. 매년 예, 하는 예. 것이. 그럼 거기에 있는 문구 여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노동쟁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넓혀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해외에 옮겨야 이 기업이 살아남을 것 같은데 이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하고 협의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문서로서 노동 단체 교섭을 했는데 체결 예. 끝났는데 그 법적 해석 가지고 다시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게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2조 5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 뭐 지금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떤 압박으로 네. 이제 미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네, 있잖아요. 많죠. 그런데 이렇게 이 노란봉투법 빌미로 이제 오히려 나가려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포착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네. 이것도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건 하청업체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노동조합법 이렇게 노란봉투법. 예. 그런데 이제 사용자에 있어서는 쟁의 대상이 확대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예. 경영 자체가 이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것 예.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 손해배상 이건 네. 어떻게 좀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이 되는데 일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배상 청구가 안 됩니다. 예. 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구사대 막 투입해가지고 예. 폭력적으로 노동자 진압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 이제 항의해가지고 파업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든 노동자든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명문화 시켰어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혹시 이제 불법이나 이런 파업을 해서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개별화해라.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 묻지 말고 이런저런 거 다 가담 정도 이런 걸 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감액해서 물어라. 이런 얘기가 되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감면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내가 한 1억을 물어내야 되는데 한 2천만 원만 좀 해달라. 뭐 이렇게 감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를 해놨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잘 모르시는 건데 신원 보증하잖아요. 어떤 노동자가 어디 공장 들어갈 때 신원 보증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자기 외삼촌이나 친척 중에 그래도 재산세 내시는 분들이 신원 보증을 서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조카가 들어가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네.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네. 그래서 회사에서 이 노동 활동하는 우리 조카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원 보증을 서줬잖아요. 예. 외삼촌이. 그 외삼촌도 집에 압류 들어오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자면 그걸 이제 막아주는 이제 것들이 그 신원 보증법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신원 보증인은 이런 관계에서 빠져라. 너희들은 책임 없다. 이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파업이 끝났습니다. 예. 파업이 끝나고 잘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 손해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 면제를 해주고 싶어. 제가 이제 지금 기업의 예를 들자면 CEO예요. 예. 이걸 면제를 시키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 회사의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너 노조한테 그거 받아내야 되는데 너 왜 네 맘대로 그거 회사에 그거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를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해? 이렇게 누가 물고 들어오면 예.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할 수 있다고. 면제시킬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것이 이번에 통과된 거의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까지 좀 너무했다 싶었던 것들을 좀 많이 좀 커버해주는 네,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저희가 3부 시사 법률 브리핑 김구 변호사 모시고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일상생활에서 예상되는 변화가 많이 궁금한데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택배, 배송 서비스 이런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 이런 분들의 이제 근로 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기사들이 택배 본사하고 직접 교섭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과도한 물량을 배정하거나 뭐 배송료 인하 압박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원청, 하청, 재하청 이런 구조가 심각한 것이 건설업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말단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형 건설사 이 사람들과 안전장비 지급 이런 문제, 이 위험 작업에 대해서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건설 현장의 안전성 이게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제조업도 합청이 많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렇죠. 제일 많죠. 자동차, 조선업 이런 경우에 여기도 이제 임금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 근로 조건이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제품 품질의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가격 상승 요거 좀 고민되겠네요. 당연히 이제 가격 상승이 오를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하청 노동자들의 이제 근로 조건이 개선되면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하잖아요. 이게 제품 가격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노사 관계가 좀 안정될 것 같지 않냐. 그럼 생산성이 향상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지 않냐.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 상승 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변호사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영계에서는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점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파업 대상이 확대되는 거죠. 파업 대상이 확대가 되고 이제 그 원래는 원청 노조만 상대를 하면 되는데 하청 노조까지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적 지배력 이런 말이 이제 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고액 그러면 고거리, 기획 그러면 기거리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개념이 모호해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할 것인지 이제 이런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조건에 관련된 거면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경영상 판단, 해외 이전, 구조조정, 조직 재배치 이런 것까지 노조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가 경영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 노조가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겠죠. 그렇다면 이 노동계에서는 또 만약 이 노란봉투법을 또 좋아할 것이냐 우려점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있긴 있죠. 어떤 있긴 겁니까? 있는데 이제 실효성인데 이제 원청이 교섭을 피하려고 하청업체에서 이제 약간 하청업체 노조가 약간 움직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청업체를 교체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또 그 편법을 또 있겠죠, 사용해서 당연히. 예. 하청업체가 들어왔는데 예. 얘네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그럼 미리 파악을 해서 그 하청업체 바꾸면 되죠. 그런 조항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노조끼리의 노노 갈등이 있어요. 원청 예. 노조의 이익과 이 하청 노조 간의 이익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같다고 누가 그렇죠. 봅니까? 이 갈등이 있죠. 노사 갈등에서 노노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조 조직률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하청으로 가면 갈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아요. 근데 법은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다음에 예전에 뭐 교섭청구 단일화 이런 말씀 드려보셨죠?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명백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원청업체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에서 주도권을 지게 되겠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청 우리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런저런 노조가 난립을 하면 결국 실권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저희 지금 시사 법률 브리핑 김구 변호사님 모시고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그러면 이 노란봉투법 이게 우리 사회에 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이게 좀 무엇이 필요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독일, 영국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합법적인 쟁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노조나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근로자나 이런 데에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독일이나 영국에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법이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파업에 있어서 회사가 손해를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독일은 노조 자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로자한테는 안 됩니다. 영국은요. 노조한테는 할 수 있어요. 영국도. 그렇지만 노조원한테는 안 됩니다. 근데 영국은 한 발 더 나가서 이 캡을 씌웁니다. 손해배상 47억, 570억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이게 좀 외국 사례도 좀 많고 그래요. 좀 저희들이 좀 그 시간을 좀 더 늘려서 다음번에 한번 요 관련해서 노란봉투법에 관련해서 좀 더 좀 긴밀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변호사님, 그럼 끝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알아둬야 될 핵심 내용 좀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 대한민국 유리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간 이해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또 노조 이런 얘기 나오면 염증을 먼저 내잖아요. 뭐 귀족 노조 해가지고 뭐 텔레비에서 파업하고 이러면 막 좀 외면하고 염증 내고 막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부러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하청 노동자들 그분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앞으로 논의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법률 브리핑 김구 변호사님 모시고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시간 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구 변호사였습니다.